나비 물처럼 흘러내리고 압력은 잠수함을 짓눌러버리며 하늘은 섭씨 500도에 달하는 산성 안개로 뒤덮인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으로 우주 탐사선이 보내졌습니다. 몇 번이고 말이죠. 소련은 다양한 종류의 탐사선을 금성으로 약 20기나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중 일부는 도중에 사라졌고 몇몇은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지만 마침내 몇 기의 탐사선이 지표 착륙에 성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까지 해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주 개발 역사 속에서도 특히 과소평가되어 온 이야기 중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왜 금성인가? 오랫동안 금성은 지구와 매우 닮은, 말하자면 자매와도 같은 행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크기와 유사한 질량, 그리고 태양계에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자들은 그 두꺼운 구름 아래에 열대의 습지와 양치식물, 따뜻한 바다가 펼쳐진 풍경을 그려왔습니다. SF 작품들 역시 이 이미지를 기꺼이 받아들여 금성을 생명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젊은 시절의 지구와도 같은 존재로 묘사했죠. 소련은 누구보다 먼저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베네라 1호는 1961년 2월에 발사되어 행성 간 탐사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초기 탐사선 가운데 하나로서 금성을 향하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발사 후 2주 만에 지구로부터 약 2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탐사선은 그대로 금성을 스치듯 지나갔죠. 어떠한 데이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미 소련이 이 목표에 몇 번이든 계속 도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1966년 3월에 베네라 3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로서는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표면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탐사선은 감속하지 못한 채 그대로 금성에 충돌해버렸죠. 탄도 계산만큼은 완벽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통신은 접근 도중 이미 끊어졌고 당연히 유의미한 데이터는 전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1967년에 찾아왔습니다. 베네라 4호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강 중에 대기에 직접 데이터를 송신했고 거의 순수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와 급격히 상승하는 압력과 온도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탐사선이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통신이 끊겼고 대기는 지표에서 약 25km 상공에서 탐사선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후에야 지금까지의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으며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같은 시기에 미국의 마리너 5호가 금성을 플라이바이하며 지표의 압력이 지구의 수십 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대의 낙원이라는 꿈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969년에 베네라 5호와 베네라 6호 역시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기의 압력에 의해 공중에서 짓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술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귀중한 교훈을 얻어갔죠. 그곳은 그야말로 지옥이며 기체는 더 강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70년 12월 베네라 7호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지표에서 데이터를 송신한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기온 약 475도 그리고 약 90기압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23분 동안 신호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신호는 끊어졌습니다. 다른 행성의 대지에서 인류에게 전해진 첫 번째 소식이었죠.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미국이 달과 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한편 소련은 명확한 목표를 내세운 행성 탐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즉 금성의 대기 속으로 진입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고 지표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과제를 훌륭하게 해냈죠. 그것은 실로 엄청난 노력의 축적이었습니다. 한 기 한 기의 탐사선 뒤에는 거대한 팀이 존재했습니다. 수년 앞까지의 궤도를 계산하는 탄도 전문가들, 기체 내부의 열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열 설계 전문가들, 외부가 90기압인 환경에서도 내부를 1기압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도전한 기밀 구조 엔지니어들, 유난히 밀도가 높은 대기를 통과해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 시스템 개발자들, 이렇게 해서 1981년에 발사된 베네라 13호와 베네라 14호는
금성이 어떻게 기계를 파괴하는가를 몸소 보여준 10회가 넘는 선행 임무들의 시행착오가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 사이에 환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은 내려오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과제는 이 행성에 의해 확실히 파괴되기 전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션의 구성과 비행 원리. 황산으로 이루어진 대기 속에서 탐사선이 초기에 곧바로 파괴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은 이중화를 통한 보험이라는 고전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1년 가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불과 5일 간격으로 2기의 대형 로켓 프론토 K가 발사되었죠. 각각의 로켓은 약 4.5톤에 달하는 복잡한 복합 시스템을 금성으로 운반했으며 미션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각각 독립된 병행 궤도를 비행했습니다. 각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플라이바이 기체와 하강용 착륙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선은 운송 플랫폼이자 전력 공급 유닛이었으며 동시에 향후 중계 통신기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친 비행 동안 플라이바이 기체는 극한의 우주 공간 속에서 착륙 캡슐을 보호하며 운반했고 태양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며 온도 환경을 유지하고 궤도 수정을 수정했습니다. 하강기는 그 시점까지 이 복합체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경 약 2.4m에 달하는 두꺼운 구형 내열 실드로 덮여 있었죠. 금성 접근 약 이틀 전에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파이로 볼트가 작동하고 스프링에 의해 캡슐이 밀려나오며 각각이 행성을 향한 탄도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동시에 모선은 회피 기동을 수행하여 고도 약 36,000km에서 금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 역할은 바뀌었죠. 그것들은 중계기가 되어 착륙선에서 보내오는 지표의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지구로 전송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 자동 제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통신 지연으로 인해 수동 개입은 불가능했으며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사전에 계산된 단 한 번의 기회였고 오류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대기 진입 각도였는데요. 초속 약 11.2km라는 속도로 탐사선은 극도로 좁은 탄도 회랑에 진입해 약 20도의 각도로 대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각도가 조금이라도 너무 가파르면 이미 극한인 170G에 달하는 과중력과 과열의 위험이 있었고 반대로 너무 얕으면 두꺼운 대기층에 튕겨나가 우주 공간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오차 하나가 치명적이 되는 그 난이도와 위험의 크기를 상상해보세요. 이 단계만으로도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이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고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착륙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에 이르는 대기 하강 동안 탐사선은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탐사선은 지표까지의 전 구간에 걸쳐 온도와 압력, 밀도의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황산으로 이루어진 수킬로미터 규모의 구름층의 조성과 구조를 조사하며 그로자2 장치를 통해 전기 활동을 감지해 번개의 존재를 확인하려 시도하는 등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둘러야만 했죠. 기억해보세요. 탐사선의 운명은 대기 진입 이전부터 이미 초 단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미션에는 단 하나의 여유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양을 다시 채취하거나 장비를 재시동하거나 혹은 오류를 수정하는 재시도 같은 것은 설계 단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간은 탐사선의 내열 한계와 궤도 중계기가 통신 가능한 범위에 머무는 시간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감속, 착륙 혹은 지표에서의 작업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순간 미션 전체가 즉시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구조. 이제 시점을 조금 바꿔 탐사선 내부를 들여다보며 애초에 어떻게 해서 금성에서 몇 분이 아니라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청난 압력, 한계를 넘어선 고온, 그리고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였죠. 이것은 기계에게 있어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선택한 것은 우주용 잠수함을 만든다는 데 가까운 발상이었습니다. 하강기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축에 가장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한 티타늄 구형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잠수함에 비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계적 하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지구의 바다에서 약 1km 정도의 깊이까지 잠수하는 것과 비슷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티타늄 외피는 고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합금으로 가공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복잡한 단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다공성 복합 재료, 열 반사 스크린, 그리고 축과 케이블, 접합부를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실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캡슐 전체는 내부의 자체적인 미세 환경을 유지하는 완전히 밀폐된 금속 금고와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튼튼한 외피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열은 그럼에도 서서히 내부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흥미로운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과열과의 싸움은 대기권 진입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분리 이전에 하강 캡슐은 강제로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용 회로로 냉매를 순환시켜 장비 구획 내부 온도를 약 영하 10도까지 낮추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 냉기가 아주 조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의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탐사선은 마치 자결하는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얼음처럼 차가운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수동 온도 제어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질산 리튬 삼수화물을 기반으로 한 화학 축열제였습니다. 이 물질은 융해의 잠열이 매우 커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막대한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염이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밀폐 구획 내부 온도가 작동 가능한 범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순간 내부 온도 상승은 급격히 가속되었고 곧이어 반도체의 열화, 각 계통의 이상, 그리고 전자장비의 완전한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지표에서의 2시간이라는 작동 시간은 개발자들의 희망적인 목표라기보다 오히려 내구 한계였으며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 제한이었습니다. 미션의 모든 것은 이 한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외피를 무한히 두껍게 만들거나 단열재를 더 추가하거나 화학 흡열재를 계속 늘리는 것은 불가능했죠. 방어를 위해 1kg을 추가할 때마다 그만큼 화학 장비나 무선 송신기, 배터리 또는 전체 유효 탑재량을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프로톤 로켓의 엄격한 탑재 제한은 기술자들에게 끊임없이 아슬아슬한 균형 조정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완성된 탐사선은 강도와 생존 시간, 그리고 과학적 성과 사이에서 최적의 타협점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산성 구름을 가르는 하강. 고도 약 120km에서 하강 캡슐은 금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환경의 충격을 받아낸 것은 내열 실드였습니다. 초속 11km를 넘는 속도로 기체 전방에는 플라즈마 충격파가 형성되었죠. 상마 코팅은 격렬하게 녹고 증발하면서 여분의 열을 빼앗아 외피가 타버리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감속 역시 극한의 과정이었습니다. 구조체에는 최대 약 170G에 달하는 과중력이 가해졌고 그 속에서 전면 실드의 형상이 기체를 계산된 자세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속도가 음속 이하로 떨어지자 자동 제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보호부품이 분리되고 낙하산이 전개되며 대기를 층별로 관측하는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사선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름층을 통과해 내려갔죠. 광학식 네펠로미터는 안개를 통과하며 그 구조와 밀도를 측정했고 화학 센서는 고농도 황산 에어로졸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동시에 질량 분석기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가 주변 기체를 분석했죠. 텔레메트리는 대기의 96%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질소와 미량의 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대기는 극도로 높은 밀도에 더해 강한 전기적 활동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러자 투 장치와 그 센서들은 번개 방전과 같은 전자기 펄스를 포착했고 탐사선은 산성 안개와 전기적 과정으로 인해 더욱 혹독해진 난류 영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낙하산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착지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금성에서는 그 역할이 조금 달랐습니다. 상층에서 속도를 줄이고 관측 장비가 구름 속에서 작동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하층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탐사선의 소중한 시간 자원을 소모하게 되었죠.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화학적 냉각 축열제는 더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도 약 47km에서
자동장치가 낙하산을 강제로 분리했고 캡슐은 남은 구간을 고속 공력 하강 모드로 떨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일한 안정장치이자 감속수단은 티타늄 구체 상부에 장착된 단단한 링 형태의 실드였죠. 그것만으로 어떻게 기체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표 근처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거의 액체와 같은 대기 저항이 충분히 작용하면서 하강 속도를 허용 가능한 범위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강 시간은 수학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가열을 최소화하면서 지표에서의 작동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표에 가까워질수록 물리적 현상은 더욱 크게 변해갔죠. 대기의 밀도는 공기 역학이라기보다는 유체 역학에 가까운 거동을 보일 정도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초고밀도 환경과 링실드의 저항 덕분에 기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수직 속도는 초당 약 7에서 8m 정도로 억제되었습니다. 하강의 마지막 단계는 제어된 강한 표면 충돌이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체 하부에는 금속으로 된 속이 빈 도넛 형태의 얇은 토로이드형 댐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한 현무암질 지면에 닿는 순간 이 구조는 소성 변형을 일으키며 찌그러져 수톤에 달하는 기체의 운동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하고 티타늄 본체를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미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였습니다. 안테나의 변형이나 과부하로 인한 전자회로 손상 혹은 외피의 미세한 균열로 통신이 끊길 가능성이 있었지만 반송판은 유지되었고 데이터는 궤도 중계기로 계속 전송되었습니다. 그 결과 캡슐이 충격을 견뎌냈고 안테나 방향을 유지했으며 금성 지표에서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위험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층 대기를 고속으로 통과한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절약된 시간이 그대로 과학 데이터로 바뀌어 갔습니다. 탐사선은 이미 지표에 도달해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복잡한 설계의 목적이었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의 바다 바닥에서 착륙이 확인되자마자 자동장치가 텔레포토미터의 커버를 분리했고 미션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인 영상 획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텔레비전 카메라는 금성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촬상 소자도 필름도 순식간에 파괴되기 때문에 탐사선에는 광학 기계식 주사형 텔레포토미터가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석영창 내부에서는 소형 진동 미러가 작동했습니다. 그것들은 한 줄씩 지표를 스캔하며 빛을 고감도 광전자 증배관으로 전달했습니다. 영상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구축되어 갔기 때문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탐사선은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성 지표 부근에서는 빛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극도로 높은 밀도의 대기로 인해 강한 굴절이 발생하면서 지평선은 일그러지고 마치 거대한 움푹 파인 그릇의 바닥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직사광선은 거의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황산 에어로졸과 밀집된 이산화탄소층을 통과하면서 깊게 확산된 오렌지색 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림자는 매우 부드럽고 희미해지며 조명은 거의 균일하게 느껴집니다. 파란색과 자외선 파장의 빛은 대기에 의해 거의 완전히 차단되죠. 그래서 금성 표면의 색 역시 복잡한 재구성이 필요했습니다. 탐사선은 빨강, 초록, 파랑 필터를 차례로 통과시켜 신호를 전송하고 있었죠. 또한 카메라 앞에는 기준이 되는 보정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가열됨에 따라 내열 도장의 색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 온도 보정은 지구 측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금성의 컬러 이미지는 대기로 인한 스펙트럼 왜곡을 해독하고 보정하는 매우 고도화된 처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라 13호가 전송한 파노라마에는 평평한 현무암 판상 지형, 날카롭게 들쭉날쭉한 암석, 착륙 시 충격파로 먼지가 날려간 지면, 더 나아가 착륙 링과 기체의 회전을 막는 톱니 모양 구조 등 탐사선 자체의 일부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자결하는 하늘 아래에서 얼어붙은 듯한 거칠고 황량한 화산지대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500도에서의 굴착. 파노라마 이미지는 큰 성공이었지만
미션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이 탐사의 진짜 과학적 정점은 금성의 암석 샘플을 채취하고 그것을 밀폐된 내부 실험실로 들여와 탐사선이 과열되기 전에 분석하는 시도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극한의 기계적 및 열적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채토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죠. 일반적인 액체 윤활제는 순식간에 끓어 증발하거나 탄화되어 버리고 금속 부품은 엄청난 열 팽창으로 몇 초 만에 고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내열 합금과 고체 윤활제를 채택했고 특히 이황화 몰리브덴을 기반으로 한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드릴 메커니즘 또한 특수하게 설계되어 지구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헐거워 보일 정도의 공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성에서는 가열 이후 부품이 적절한 간극에 맞춰지며 토크를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동 제어 명령에 따라 신축식 암이 현무암 표면으로 내려오고 전동 모터가 경질 합금 톱니비트를 회전시키며 탐사선은 말 그대로 다른 행성의 지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미션 가운데서도 특히 긴장을 동반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작동 중인 모터는 추가적인 열을 발생시키며 화학 냉각제의 용해를 가속시켰고 시간은 문자 그대로 한순간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샘플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것을 밀폐구획 내부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외부에는 초고밀도의 자결하는 환경이 압박하고 있었지만 내부의 정밀 장비는 여전히 지구에 가까운 조건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이런 경계를 그대로 열어버린다면 대참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복잡한 에어록 메커니즘을 설계했죠. 먼저 외부 밸브가 열리고 소량의 고온 분쇄 토양과 가스가 중간 소형 챔버로 유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외부 차단 장치가 완전히 닫히면서 내부는 행성 대기로부터 격리되었고 남는 압력은 전용 내부 탱크로 배출되었죠. 그리고 조건이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내부 해치가 열리며 소량의 분말이 분석 장치의 수용부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소형 방사선 동위원소 실험실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샘플은 조사되고 그 결과로 2차 X선 형광이 발생하며 센서는 각 화학 원소 고유의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획득된 데이터는 즉시 기내 컴퓨터에서 부호화되어 중계기로 전송되었습니다. 또한 두 탐사선을 짝을 이루어 보내는 방식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두 탐사선이 모두 성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탐사선은 의도적으로 약 1000km 떨어진 서로 다른 지역에 착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베네라 13호는 암석이 많은 구릉지대에 착륙했고 베네라 14호는 보다 평탄한 저지대에 내려앉았습니다. 두 탐사선은 착륙 지점의 암석이 화산기원의 현무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조성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금성 표면 대부분이 대규모의 복잡하고 다양한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이론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수신한 이후에야 비로소 과학자들의 진짜 작업이 시작되었죠. 지구에 도달한 데이터는 그대로 지질보고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었고 통신 잡음과 아티팩트 그리고 장비 자체의 영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출된 신호 일부는 구조 부재나 수용 챔버, 분석 장치 내부 표면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장시간에 걸친 수학적 처리를 통해 탐사선 자체의 스펙트럼 성분을 제거하고 금성 토양의 본래 조성을 추출해야 했습니다. 뜻밖의 발견. 베네라 14호에서는 행성 간 탐사 역사에서도 특히 유명한 뜻밖의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장비 중 하나로 지표의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페네트로미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에 원뿔이 달린 막대를 지면에 내려찍고 그 반응으로 암석의 단단함을 평가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착륙 후 텔레포토미터의 커버 하나가 분리되면서 그대로 측정 예정 지점에 떨어졌고 이후 내려진 측정 프로브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부품의 경도를 측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율 시스템이 얼마나 사소한 우연에도 영향을 받기 쉬운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궤도와 열 환경, 가속도, 전개 메커니즘 등은 모두 계산할 수 있지만 다른 행성에 도달한 뒤에야 나타나는 작은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도 남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떨어진 커버가 지면에 부딪힌 다소 우스운 사건은 단순한 텔레메트리 기록에 그치지 않았고 탐사선 자체가 말 그대로 소리로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네라 13호와 베네라 14호는 그로자2 장치에 탑재된 음향 센서를 통해 다른 행성의 표면에서 실제 소리를 지구로 전송한 최초의 탐사선으로도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작동하는 마이크로폰을 개발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운 공학적 과제였습니다. 고감도의 진동막은 납이 녹을 정도의 고온과 90기압에 달하는 압력 속에서 미세한 소리의 진동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 세라믹 센서는 훌륭하게 기능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한 기록에서는 하강 중 점점 커지는 낮은 공기울림, 착륙 링이 현무암에 부딪힐 때의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커버를 튕겨내는 파이로 장치의 날카로운 폭발음까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매우 높은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구 대기의 약 65배에 달하는 밀도를 가진 초고밀도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음향 특성이 완전히 달라져 소리는 더 빠르게 전달되고 그 음색은 저주파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작동 중인 드릴이 만들어내는 리드미컬한 저음과 지표 부근에서 초당 0.5m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낮은 환경음을 통해 인류는 마침내 다른 행성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문자 그대로 느끼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통신 속에서 맞이한 최후. 미션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자 탐사선 내부의 냉각 여력은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질산 리튬 삼수화물은 완전히 녹아버렸고 여분의 열을 흡수하던 과정은 사실상 멈추면서 밀폐구획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전자장비의 안정성 저하였습니다. 이어서 텔레메트리 이상, 노이즈 증가, 데이터 오류, 그리고 무선 송신기의 불안정이 차례로 발생했죠. 수정 발진기는 동작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신호는 점점 약해지며 끊기듯 이어졌고 중계기로 전달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관측되었고 그것이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각 탐사선은 회로가 완전히 정지하는 그 순간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계까지 작동을 이어갔습니다. 베네라 13호는 지표에서 127분 동안 작동하며 예상된 최소 운용 시간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부하 조건에 놓였던 베네라 14호는 약 57분간 작동했죠.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는 모두가 역사에 깊이 새길 만한 위협이었고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주요 목표는 이미 달성한 후였습니다. 탐사선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파노라마 이미지와 대기 데이터, 토양 분석 결과, 더 나아가 미세한 음향 정보까지 전송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소리, 희미한 바람과 대기의 울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련의 금성 탐사 계획은 인류가 금성의 지표에 도달해 실제 과학 관측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 쌍으로 이루어진 미션은 당대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